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간호조무사 기본이론. 오늘은 보건간호의 교육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교육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무엇인가? 결국은 나아지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식과 태도의 습성, 실천,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건교육이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보건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자, 목적 또한 정의와 비슷한데요.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며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지역사회 간호, 보건교육 이런 데서는요. 스스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질병 유발 인자의 제거 및 개선, 행동과 태도 변화로 건강 문제 관리하는 것들도 다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건교육의 원리와 특성을 보시면은요. 교육의 기본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뭘 알려드리려면 첫 번째 알려주는 사람, 두 번째 받는 사람, 교육 내용, 그리고 지금 받는 교실이라던가 아니면 햇빛이라던가 이런 환경들 이 4가지가 교육자와 딱 맞아떨어져야 된대요. 자, 다음 학습 영향 요인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사람도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다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겠지만 학습 영향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개인적 요소를 보시면 개인적 특성이나 교육 수준, 언어 능력, 흥미 너무 중요하죠. 동기,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등에 따라서 학습 영향이 달라지고요. 또 환경적 요인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숨쉬기 힘들어요. 소음, 공간, 기구, 의자의 배열, 교육장 크기 이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받기가 어렵겠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보건교육의 특성 중에 보건교육의 원칙 보실게요. 자, 보건교육을 할 때는 룰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결국은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요. 또 대상자의 요구가 1등입니다. 내가 전문가니까 그냥 제 말에 따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거. 왜냐하면 학습 동기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 대상자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가에다가 아무리 갖다 놔도 물을 먹는 것은 결국 이제 그분들이죠. 또 보건교육 후 평가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했나? 또 가장 최신의 것을 알려드려야 된다. 자, 이것이 보건교육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건교육 실시 절차 보실게요. 첫 번째,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자, 소음, 온도, 채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해주시고 의자가 너무 딱딱해도 아니면 너무 푹신해도 불편합니다. 또 시력이나 청력이 약한 자, 키가 작은 사람들은 뒤에 있으면 수업을 받기가 힘들어요. 앞에다가 모셔다 두시고요. 자, 다음에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첫 번째, 도입입니다. 도입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주의 집중,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요. 한 10에서 15%의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 대상자들에게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육을 할 누구누구입니다. 또 주의를 집중시켜서 학습 동기를 탁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도입은.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기를 통해서 전개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입이 끝나면 뭐를 할 건가? 이제부터 전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의 교육 내용을 여기에 꾸미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강의의 본론을 전달하는 단계로 70에서 80%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책만 하루 종일 줄줄줄줄 읽는다던가 아니면 계속 그림만 보여준다던가 재미없죠. 이제 섞어서 즐겁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받는 사람들이 쏙쏙쏙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하게 됩니다. 자, 종결. 자, 끝맺음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것도 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나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도입과 마찬가지로 10에서 15%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자, 교육한 주요 내역 개념을 요약해 줍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죠. 요약해주고 앞으로 해야 할 걸 제시해주고 대상자들이 습득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 여기에서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보건교육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교육과에서는요, 일반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분들을 다 우리는 이제 교육과라고 하고, 보건교육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입니다. 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 준비해 주시고, 시범교육할 때 같이 도와주십니다. 조력해 주시고요. 대상자들의 태도, 문제점들 같은 것들 띠디디디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건간호의 역사도 좀 볼게요. 자, 보건소법이 1956년에 제정됐고 보건소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결국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보건교육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건간호를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보건간호는 병원에서 하는 임상간호와는 확연한 구분점이 있고요. 주로 환자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가족 간호를 시행합니다. 병원은 아파서 오는 한 사람, 그 개인을 간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역 보건 교육 간호는요, 주로 가족 단위로 들어가죠.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구성된 2세대 핵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교육의 계획과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계획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분들에게 담배를 끊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뚜렷한 목표,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사전에 지역사회에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동네에 가장 중요한 내가 시급히 교육해야 할 보건교육이 무엇이 있는가 지역사회에 진단을 합니다. 또 모든 계획에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 중요하죠. 또 보건교육 또한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건교육 평가 봅시다. 자, 평가는 내가 지금 잘했나 못했나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해 놓은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측정과 분석을 해봐서 달성하지 못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다음번에는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평가 단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자료를 수집합니다. 내가 지금 평가를 해야 될 자료들, 뭐 시험지라면 시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가 얼마나 됐는가 자료를 분석하면 따당 하고 여기에서 이제 결과 판정이 나오겠죠. 대부분 우리는 시험을 좀 많이 보실 거고 시험에 대해서 뭐 점수 올랐냐 내렸냐 이런 결과 판정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많이 못 푸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푸시는 걸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의 재적용. 다음 세 번째, 자, 평가, 유형도 보실게요. 자, 평가 기준에 따른 형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자, 절대평가는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 보실 때 기준 점수, 총점 몇 점입니까? 60점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의 목표는 60점이다. 우린 아닙니다. 우린 더 높습니다. 어쨌든 미리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때 60점만 다 넘으면 다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도전 상대는 같은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60점을 향해 넘자, 으쌰으쌰. 다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상대죠. 자, 반대로 상대평가입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1등이죠.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해서 뭐 꼴등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쫙 종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속에 나의 위치가 1등이냐 꼴등이냐 어디에 있느냐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나의 뭐예요?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능에서 많이 보는 거죠. 상대평가. 우리 모두 다 적이야. 그러다 보니 친구끼리도 싸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교육 활동에 따른 형태 한번 보실게요. 자,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교육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거에 따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진단평가입니다. 진단을 딱 내려보는 거죠. 내가 지금 수업을 할 건데, 이분들이 지금 수업이 머리가 지금 어느 정도 튀었는가, 지금 진단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활동 시작 전에 하는 겁니다. 시작 전에 미리 학습 결함의 원인을 발견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나 흡연 예방을 위해서 보건교육 실시하기 전에 담배 피는 애 얼마나 있나 뭐 이런 것들 알아보는 것들도 다 진단평가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막 만드는 거예요. 형성, 막 몰딩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 되고 있나 중간중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예요? 교육 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학습곤란 교정, 학습 행동 강화, 교육자 학습 지도 방법과 개선을 다 여기에서 평가, 형성평가에서 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총괄 다 묶어서 하는 거고요. 언제 해요? 마지막이니까 다 끝난 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학업 성취 수준, 그러니까 얘가 중간고사라면 얘는 학교의 기말고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 전에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하느냐, 끝난 후에 하느냐, 그래서 이름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도 좀 보실게요. 자, 말로 물어보는 구두질문법이 있습니다. 자, 구두질문법의 정의, 대상자들이 올바로 이해했는지 말로 질문해서 교육의 결과, 대답을 통해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자이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신발 신는 구두가 아니라 입구자. 그래서 구두법이라고 하고요. 자, 구두법의 장점입니다. 1대1로 관계로 주로 물어볼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해 정도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교육자의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고요. 학습자 또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답이 옳은가 틀린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거는 말이죠 하고 말을 또 기다릴 시간도 해야 되죠. 피드백도 해줘야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자, 다음 네 번째, 자, 구두 질문 시 유의사항인데요.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질문을 하고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압박 면접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사실은 막 되게 많이 말해줄 수 있는데 나를 막 압박해요. 그래서 그게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러면서 빵점 이러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누르지 않고요. 너무 눌러서 하지 않고요. 교육 목표에 직접 관련된 것만 물어보고 여기에 교육한 것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평정법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대평가자가 대상자의 평가 내용을 숫자나 내용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중간이다, 보통이다, 완전 그렇다, 뭐 이런 내용들 썼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평정법, 체크리스트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리커트 척도, 완전 그렇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평정법의 장점은 뭐냐? 자,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간편하고 자료 분석과 측정 도구 할 때 편해요. 왜냐하면 점수가 딱딱딱딱 나오거든요. 주관식으로 이걸 다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점수를 몇 점을 줘야 되는지 아주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리커트 척도나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렇다, 빵점, 완전 아니다, 뭐 5점 해가지고 점수가 따다다닥 나오니까 아주 편리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 실기시험입니다. 실제 문제 상황을 제시 후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주로 이제 기능이나 기술이 얼마나 잘 되나,
숙달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발 같은 거 앞에 놓고 머리를 착착착착 잘라본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그래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것의 가장 큰 유의사항 그리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애들. 예를 들어 미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꼭 채점 기준표가 있어야 되고 채점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지필검사입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지필검사. 그래서 검사의 문항을 문서 형태로 제시 후에 대상자로 하여금 답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 보는 게 다 뭐예요? 지필검사죠. 우리는 몇 지선다형입니까? 5지선다형. 그래서 선택형 문항. 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제시되고 그 중에서 정답을 가려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선다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될 건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답형 문항. 응답자가 답을 생각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답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논술형으로 엄청 길게 쓸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답형 문항이라고 하죠. 자, 다음에 관찰법입니다.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관찰해서 변화량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시범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슐린을 놓는 겁니다. 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자,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들고서 저희가 다 매기는 겁니다. 이런 걸 관찰법이라고 하고요. 관찰법이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보건교육 얘기하면서 관찰법 하면서 많이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신생아 목욕하는 거, 두 번째 인슐린 놓는 거,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유식 만들기. 출제자들의 성향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신생아 목욕, 인슐린, 이유식 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면 아, 관찰법 얘기하나 보다 라고 이제 가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건교육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